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무장단체 하마스의 군사시설을 공격하면서 희생자가 크게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마스의 공격에도 미사일 방어 시스템 아이언돔을 구축한 이스라엘은 사망자가 한 명도 없다고 하죠. 한반도의 미사일 방어 체계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는데요. 한국외국어대 국제지역대학원 서정민 교수, 세종연구소 홍현익 박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예, 지금 외신을 보면 중동 상황이 아주 심각한데요. 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지상군이 네.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를 점령한 거죠? 전체를 점령한 것은 아니고요. 그 가자지구 북부 지역에 지상 작전을 하루 정도 펼쳤습니다. 아, 지상군이 들어간다는 거는 사실은 이제 공중전을 한 다음에 지상전으로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분쟁의 기본적인 이제 갈등의 양상은 주로 이제 공중전. 하마스가 로켓포를 발사하게 되면은 이스라엘이 공습으로 맞서는 이런 직접적인 교전을 하지 않고 어떤 그 포격과 공습으로 이제 맞대응하는 이런 식이었는데 이번 사태는 상당히 심각하다고 이제 판단을 한 이후에 이스라엘 정부가 지상군 투입을 결정했습니다. 물론 전면적으로 가자지구 전체를 점령하지는 않겠습니다만은 상당히 그 가자지구 내부로 지상군이 투입됐다라는 것은 이스라엘로서도 이번에 군사작전을 상당히 큰 그 작전으로 보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조금 이제 한 일주일 정도 된 것 같은데요. 이게 원인을 좀 짧게 한번 좀 우리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왜 지금 이스라엘 팔레스타인이 저렇게 지금 공중전도 하고 로켓도 발사하고 지상군도 투입하고 하는지를 좀 짧게 좀 정리 좀 부탁드릴게요. 예, 우리가 지금 언론에 많이 나오고 있는 가자지구라는 곳은요. 이제 하마스가 장악하고 있는 겁니다. 이 팔레스타인은 두 개의 정파가 지금 나뉘어진 지역을 지금 통치하고 있습니다. 하마스는 가자 지역을 통치하고 있고 파타라는 그 정당은 요르단강 서안 지역을 통치하고 있습니다. 파타가 조금 온건파죠. 온건파이고 이제 주류파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가자 지구는요, 예전부터 상당히 이 갈등의 그 씨앗이 되던 그런 곳이었는데 지중해에 접하고 있어서 팔레스타인의 해양 진출로이기도 하고요. 영국이 점령했다가 이후에 이스라엘이 건국하면서 이 지역은 이집트의 이 관할로 갔다가 다시 또 이스라엘이 완전 장악을 하고요. 2005년도에 이스라엘이 철수함으로써 이 가자 지구가 하마스의 본거지가 됩니다. 이 팔레스타인 지역은 이 가자 지구에 있어서는 하마스, 이슬람 과경 무장 세력이 완전히 통제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지역에 대해서 그 팔레스타인 내 온건파도 상당히 우려하고 있고요. 특히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안보에 상당히 위협이 되는 곳이다라고 분류해 놓고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렇게 서로 갈등이 격화된 어떤 계기가 있었을 것 같은데요. 최근 사태는 이제 6월 초에 이스라엘 10대 3명이 납치됐습니다. 근데 한 20일 동안 이제 행방을 찾아 나섰는데 결국 시신으로 발견이 됐습니다. 그래서 누구의 소행입니까, 그게?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이 때문에 지금 이번에 이스라엘의 공습이 지나치다라고 지금 이제 국제사회가 언급하고 있는 이유가 이번 사건의 발단, 이번 그 군사작전의 원인 자체가 아직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다는 거죠. 그런데 어쨌든 이번 사태를 두고 이스라엘에서도 보복 조치를 취했습니다. 또 팔레스타인 소년 한 명을 납치해서 언론에 따르면 산채로 불태워 죽였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이제 하마스가 이 불만 세력들을 대표하고 있는 하마스로서는 이스라엘에 대한 공격을 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되고요. 이스라엘에 대한 로켓포를 발사하게 됨으로써 이스라엘은 대대적인 군사적 보복으로 지금 나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제가 좀 궁금한 게 누군가가 어떤 실수로 했거나 아니면 누군가가 의도로 했거나 그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전쟁을 약간 유발하려고 하는 세력이 있었을 수도 있을 것 같고 아니면 우발적인 상황이 여기까지 전개됐을 수도 있을 것 같고 문제는 우리가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분쟁에서 가장 또 재밌는 것 중에 하나는 이 팔레스타인 측에서도 이스라엘 측에서도 상황을 악화시키려는 세력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분명히 있죠. 상호간에. 팔레스타인 측에서는 과격 세력들이죠. 이번 사태로도 하마스가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다라고 보는 그런 그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즉 하마스가 물리적으로는 군사적으로는 로켓 발사 이 시설을 이제 파괴당하면서 상당히 피해를 입겠지만은요. 요새 몇 년 동안 2011년 아랍의 봄 이후로 아랍권에서 하마스가 잊혀져 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사태를 그렇죠. 통해서 이제 자신들의 존재를 다시 부각시키고 예. 또 아랍권을 중심으로 한 국제사회의 지원을 다시 받을 수 있는 그런 이제 계기가 될 수 있고요. 이스라엘의 경우도 이스라엘의 정치 또 군사를 주도하는 세력들은요. 군부 세력입니다. 네. 이스라엘의 군부 세력은 항상 이 지역의 긴장을 유지함으로써 자신들의 어떤 그 이해, 예. 자신들의 기득권을 강화해 오고 있었기 때문에 이 같은 교전이 일부 정치 세력들에게는 상당히 득이 되는 이런 이제 양상을 보이기 때문에 이팔 분쟁은 계속해서 이 악순환이 지속되고 있는 반복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제가 언론 기사를 검색해 보니까 2012년에도 예. 이런 상황이 있었고 2008년에는 좀 많이 가자 좀, 전쟁이라고 있었죠. 예, 가자 전쟁이라고 있었죠. 예. 그런데 이제 하마스가 만약에 이런 어떤 이제 이스라엘을 건드렸다면 그런데 이제 제대로 그게 성과를 못 내는 이유가 자기들이 이제 로켓 공격을 하는데 네. 이거를 지금 이스라엘 아이언돔이 그걸 다 막아내고 있다는 거지 않습니까? 홍 박사님, 아이언돔이 뭡니까? 아이언돔. 예, 그러니까 박격포 같은 예. 장사정포, 그러니까 대포나 또는 미사일을 막아내는 방어 시스템이죠. 예. 그래서 뭐 철로 만든 방패다 뭐 이런 뜻인데. 강철 지붕이다 뭐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요격률이 굉장히 높다. 예. 10% 정도라고 이제 이스라엘 군에서 주장하고 있는데, 그러나 이제 뭐 그 정확하게 세밀 검토해 보니까 90%는 조금 과장된 것 같고, 한 30-40% 네. 된다라고 이제 여겨지고 있는데, 요는 이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게 하마스라고 하는 그 단체는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예. 무력이 그렇게 세지가 않습니다. 겨우 박격포나 있고 한 발에 뭐 80만 원 정도 되는, 이번에 쏜 게 80만 원짜리 80만 원짜리 쏘는데 아이언돔으로 막는데 한 발 막는데 5천만 원씩 날리는 겁니다. 그럼 80만 원짜리 맞추려고 5천만 원짜리를 계속 쏘는데 그것도 뭐 100% 성공률은 아니고, 제가 보기에는 하마스가 쏘는 박격포의 성능 자체가 별로 뛰어나지 않기 때문에, 살상이 별로 없었다. 이를테면은 뭐, 핵발전소에도 3발을 쐈는데, 그 중에 2발은 빗나갔고, 한 발은 좀 제대로 오는데 맞췄다. 뭐 이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뭐, 수도 없이 날라오는 거를 다 하늘에서 마법처럼 맞추고 이런 거는 아니죠. 그렇다고 보기는 어렵고, 우리한테 이게 관심사가 된다고 하면은, 북한이 만약 서울을 공격한다. 그러면은 미사일은 제외하고 장사정포, 그 방사포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이게 1시간에 10,000발 이상이 날라옵니다. 막을 수가 없죠. 거의 뭐 화살처럼 날라오는 거네요. 10,000발. 1시간에, 하루가 아니라 1시간에 10,000발이나. 물론, 그런 것을 이제 우리가 제압하기 위해서는 뭘로 하느냐? 하늘에서 다 막으려고 그러면 한도 끝도 없어요. 그러니까, 야포를 쏘는 기지 자체를 다 폭격을 하죠. 처음에 한 1,000발, 2,000발은 맞을 수밖에 없어요. 기습 공격을 한다고 하면은. 그러나 쏘면은 그 원점을 우리가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하나 격파해 나가죠. 그 다음에 만약에 서울을 그들이 공격한다 그러면 그들의 공격할 지시하는 김정은이가 있는 평양을 공격하죠, 우리가. 평양을 공격해서 김정은이가 제정신이라면 서울을 장사정포로 공격한다 그러면 평양도 맞는다는 것을 생각하도록 해서 서울을 공격하면 나도 죽는다. 공격하지 못하도록 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억제하는 것이지. 우리의 안보를 최대한 위협을 극대화해서 그 날아오는 족족 다 맞춰야 된다. 라고 해서 맞추려고 하면 우리 국방비 다 거기다 투입해야 된다. 이제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뭐 어쨌든 물론 막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이런 이제 아이언돔 체제를 구축을 했겠죠. 막대한 돈을 들여서. 근데 어쨌든 대비는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스라엘의 경우는 어쨌든 대비를 해놓은 건데. 대비를 해놨다라고 하더라도 지금 뭐 앞서 홍 박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금 하마스의 병력은 2만도 안 됩니다. 정규군도 아니고요. 일종의 민병대라고 볼 수 있고요. 일반인들이 근무하다가 유사시에 이제 나오는 뭐 일종의 예비군 성격이 강하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하마스가 가지고 있는 로켓포 자체가 2차 세계대전 이전에 쓰던 것들입니다. 지금 아주 주로 구식이군요. 시리아와 이란에서 뭐 들여온 뭐 M75 뭐 로켓 이런 건데요. 제가 가자 지구를 뭐 특파원하면서 여러 번 가봤습니다만
이 창고에서 만듭니다. 그러니까 무기를 들여와서 창고에서 이 철관을 놓고 파이프를 놓고 이렇게 만들어서 쏘는 이 로켓포들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 명중도가 상당히 떨어지고요. 네. 그리고 이제 거기에 이제 이스라엘이 여기다 뭐 도움 시스템을 장착을 했기 때문에 상당히 더 잘 막는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만은 이제 이스라엘로서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제 군부가 상당히 어떤 그 병영 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이 시스템이기 때문에 뭐 한 발이라도 민간 지역에 떨어지게 되면 많은 그 비난을 받게 되기 때문에 이런 것을 조금 더 막아보겠다라고 하는 시스템이지요. 이게 이제 아이엔돔이지 이게 무슨 뭐 전면전이나 이런 쪽에서는 좀 적용이 될지 저도 조금 의문이 그러면 이제 뭐 외신에서도 그러고 아이언돔이 막았다. 뭐 이렇게 막 지금 외신에서 막 보도가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아주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그럼 아이언돔을 우리가 좀 도입하면 되겠네 이런 생각을 해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근본적인 차이는요. 예. 이스라엘과 중동 팔레스타인과의 관계는 이스라엘이 압도적인 군사적 우위 플러스 핵을 갖고 있습니다. 핵 200개 정도를 갖고 있어요. 우리가 갖고 있는 게 아니라 북한이 갖고 있어요. 우리는 핵무기를 북한이 사용하지 못하도록 억제하는 게 필요하지. 우리가 압도적인 군사력을 가지고 북한을 하시라도 제압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은 없는 거거든요. 주한미군과 합동으로 북한이 남침하면 억제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 것이지. 우리가 언제라도 이스라엘처럼 지금 뭐 지상전을 벌이든 공습을 하든 지금 중동에서 벌어지고 있는 사태는 팔레스타인 사람이 만약 테러를 해서 한 이스라엘 사람 10명을 죽이면 이스라엘은 국가에서 공군을 보내서 팔레스타인 남미촌을 공습을 해요. 그러면 한 수백 명이 죽습니다. 수백 명을 죽여요. 실제로. 수백 명까지는 아니더라도 만약에 테러로 10명을 죽였으면 한 30명, 40명을 죽인단 말이에요. 그런 상황, 언제든지 팔레스타인인들은 이스라엘의 마음먹기에 따라서는 언제든지 수많은 살상이 가능합니다. 우리는 그런 상태가 아니잖아요. 우리는 거꾸로 수도 서울이 북한의 장사정보 사정권하에 아까 1시간에 10,000발이 날라온다 그랬죠. 거기다 미사일이 1000기나 있어요. 부산까지 날아가는 미사일이 1000기예요. 그럼 우리 패트리어트 미사일, 이거 요격 미사일 이런 거 200개도 안 됩니다. 그러면 1000기를 쏠 수 있는데 어떻게 막아요, 그거를? 그러니까 우리가 막는 못 쏘도록 하는 게 뭐 최선의 그럼요. 전략이죠, 물론. 우리가 미사일 방어로 모든 걸 다 막으려 한다면은 국방비 전액을 다 쏟아부어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그 최적의 국방을 위해서는 우리가 김정은이가 만약에 핵단추를 누르거나 서울을 정말 대량으로 공격을 한다면 반드시 김정은이도 죽고 평양 시민 대다수는 살상당하는 능력을 확보하고 있으면 감히 못한다는 거죠. 그런 식으로 막아야지 이거 하나하나 날아오는 걸 다 막으려고 하면 하나만 더. 만약에 하마스도 이제 이스라엘의 핵시설을 공격을 해봤는데 이제 결국은 성공을 못한 거잖아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2개는 빗나갔고 하나는 이제 요격당했는데 만약에 상상을 해서 지금 북한이 어제도 DMZ 20km 위에서 바로 쐈잖아요. 스커드 C 미사일을. 그걸 만약에 우리 뭐 고리 영광 이런 원전을 만약에 공격을 한다. 북한이 마음을 먹고 물론 그렇게 하면 안 되겠지만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상황은 전시 상황이거든요. 평시라고 하더라도 북한이 그런 도발을 하면 바로 전시로 들어가고 일단은 미국의 해구산이 발동되는 거예요. 만약에 고리 영광의 발전소가 폭격으로 정통으로 맞아서 폭발했다 그러면은 수백만 명이 살상됩니다. 그거는 수소폭탄의 효과예요. 만약 폭발한다. 그러나 후쿠시마 원전 사태 이상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나 너무 걱정을 안 하셔도 되는 게 북한의 미사일이 그렇게 정확하지가 않아요. 정확하게 정통으로 맞히기가 어려워요. 이 오차 범위가 1km에서 500m 이렇게 차이가 나기 때문에 정확하게 조준할수록 안 맞아요. 그런데다가 만약에 정통으로 맞아도 그냥 원자로가 그냥 노출돼 있는 게 아니라 땅속에 지붕이 엄청난 두꺼운 콘크리트로 2중, 3중막으로 돼 있어가지고 설사 정통으로 맞아도 폭발하지는 않을 가능성이 커요. 물론 가능성은 있죠. 그러나 그 정도로 우리가 취약하게 해놓지를 않았다는 거죠. 오히려 지하에서 지진이 나는 게 더 위험합니다. 위에서 맞는 것보다. 왜냐하면 위에는 하늘에는 다 방어할 수 있는 지붕들을 다 만들어놨기 때문에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고요. 근데 무엇보다도 시청자분들은 걱정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시청자분들한테 너무 걱정하지 마시라고 말씀입니다. 정확하게 맞힐 수가 없어요, 북한은.
서울에다 쏴더라도 정확하게 맞히기는 어렵습니다. 이를테면 채널 A 맞힌다고 해도 이를테면 동대문 근처에 떨어지거나 이러지 정확하게 그게 더 무서울 것 같아요. 뭐 정확하게 쏜다고 했는데 엉뚱한 데 날아가지고 이쪽으로 떨어지면 사실은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이 많이 신경을 쓰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그 하마스의 로켓이 그 디모나 원자력 발전소 인근에 떨어진다고 하더라도요. 그 로켓 가지고는 그 원자력 발전소에 피해를 줄 수가 전혀 없습니다. 이제 상당히 아이온돔을 홍보하기 위해서 상당히 이것도 굉장히 부각시키는 좀 이런 그런 측면이 느낌이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 하마스가 쏘는 로켓이 뭐 정확도도 없고 살상 반경도 크지 않지만은 이 민간인 지역에 떨어지게 될 경우 또 그거에 대한 우려하는 이제 국민들의 우려를 고려해서 이스라엘이 많은 비용을 들여서 이 이제 방공망 시스템을 이제 갖춘 것이다라고 있고요. 뭐 한 2,100억 원 정도 개발비가 들었는데 사실 뭐 이 비즈니스상 또 이거를 이제 해외 수출해야 되는 이런 이제 또 이 좀 뭐 목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좀 언론에 나오는 것이 조금 과장된 측면도 좀 있고 뭐 과장이라고 말씀드리긴 뭐하지만 홍보성은 분명히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요거를 한번 도입이 아니라 도입하자 주장이 있을 수 있는데 이미 제안이 됐어요. 제안이 됐는데 합참에서 2010년에 이미 제안을 했는데 가격이 워낙 비싸요. 한 발당 5천만 원씩이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표적 한 번에 여러 개를 맞춘다든지 이렇게 하면은 그나마 이제 좀 효용이 있는데 한 번에 여러 발 맞히기 어려운데 북한에서 날라오면 이 다연장 로켓이라 그래서 이렇게 네모난 판에 한 번에 그냥 막 5발, 6발씩 막 나가는 거 있잖아요. 쑥쑥쑥쑥 그냥 그게 날라오면 이걸로 막기는 충분히 막기는 어렵다. 그러나 중요한 점은 용산같이 우리의 국가 그 안보 지휘부 있잖아요. 또 청와대, 정부종합청사, 그 다음에 주요 비행장 이런 데는 지켜야 되기 때문에 그런 곳을 지키기 위해서는 필요하다는 거죠. 필요 없다는 게 아니라 온 국민을 막으려고 하는 거는 조금 무리고, 무리고 미국도 그 넓은 영토를 다 막을 수 없는 거니까. 미국도요. 지금 미사일 방어에 수천 조를 좀 퍼붓고 있지만 미사일 방어 완성이 됐을 때 동시에 날라오는 한 약 50발의 미사일을 막는 거예요. 그러나 러시아가 갖고 있는 미사일은 5,000개입니다. 5,000개인데 잠수함에서 쏘고 폭격기에서 떨어뜨리고 동시에 대륙간 하는데 미국도 못 막아요. 그거를 우리가 안보 절대주의로 북한에서 쏘는 건 다 막아야 된다라고 하면 우리가 교육도 해야 되고 복지도 해야 되고 다른 예산을 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너무 안보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그 북한이 감히 우리를 넘보지 못하게 억제하고 군사력을 그러니까 철저하게 하면서 대화도 하고 그리고 개성공단도 하고 종합적으로 국가안보를 해야 되는 겁니다. 어쨌든 뭐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 KAMD 이게 조금 뭐 어렵잖아요. 이제 미국은 뭐 자기네들 미사일 방어체계로 들어와라. 근데 우리는 그거 말고 그냥 우리끼리 좀 해보겠다. 뭐 지금 이런 약간의 어떤 그 견해 차이가 좀 있는 상황인데 우리로서는 뭐 우리가 돈을 많이 안 들이면서 최선의 방어 체계를 구축하는 거. 그렇죠. 그게 중요한 거잖아요. 지금 아주 첨예한 문제가요. 며칠 전에 시진핑 주석 왔잖아요. 와서 우리 대통령에게 한 얘기가 정확하게는 지금 나오고 있지 않은데 한국이 미사일 방어에 전면 가담한다면 중국이 우리에게 안 좋은 일을 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했을 가능성이 매우 크고요. 반면에 미국은 점차 미 의회에서부터 시작해서 미국 의회가 국방부 장관한테 한국도 미사일 방어에 참여시키는 방안을 검토해서 보고해라. 까지 지금 돼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 국방부 장관은 의회에 꼼짝 못 하거든요. 그러면 지금 한국이 언제까지 어떤 방식으로 가입한다는 걸 보고해야 되는 상황. 그건 굉장하잖아요. 그럼 미국 국방부 장관이 의무로 양으로. 그래서 지금 고고도 묘격 체제를 지금 미국 돈으로 갖다 놓는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한미 동맹으로서는 우리가 미사일 방어를 해야 되고 한중 관계를 고려하면은 또 곤란한 일을 당하고 지금 우리 국가 현명하게 대처를 낀 위치에 있는 상황인데 그거 하나만 좀 여쭤볼게요. 어제 보니까 미국 해군 미사일 레일건 이걸 지금 개발 중이다고 하는데 이거는 어떤 무기입니까? 그건 뭐 좀 더 이제 레이저로 정확하게 맞추고 그 다음에 아직 2018년에 이제 배치가 되는데 그것 뭐 가격은 뭐 2,500만 원이니까 좀 더 싸질 가능성은 있는데 그리고 좀 더 조용하고 그리고 정확성은 더 뭐라 그래 스타워즈 같은 데 나오는 레이저 빔 같은 거로 맞추는 거죠. 지금도 이미 레이저로 하는 게 있는데 이게 사거리 같은 것이 좀 멀어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미국은 저걸 또 개발해가지고 우리 정부가 좀 또 하나는 구입해라 뭐 이런 얘기가 좀 나올 수 있겠네요. 아니 근데 그 거꾸로 항상 그렇지만 않습니다. 지금 F-22 같은 거는요 우리가 살려고 해도 안 팔아요. 최첨단 무기는 아예 안 팝니다. 따라서 이렇게 아주 신무기가 나와서 있을 때 우리에게 F-35만 팔지 F-22는 아예 입찰도 안 하거든요. 예. 미 의회가 허락을 해줘야 팝니다. 그러니까 최첨단 무기는 오히려 안 팔 수도 있어요. 알겠습니다. 역으로. 네, 우리 서 교수님 그 중동 얘기가 혹시 중동이 이게 뭐 시리아도 뭐 이스라엘을 공격했다 이런 보도도 나오는데 네네. 전면전으로 확 또 번질 가능성은 없을까요? 뭐 가능성은 상당히 낮습니다. 뭐 시리아나 레바논이 이스라엘에 얼마나 큰 군사적 위협이 될지를 모르겠습니다만, 얼마나 큰 공격을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스라엘은 뭐 군사력에 있어서는 절대적 우위를 가지고 있어요. 예. 그래서 뭐 레바논이나 시리아나 뭐 팔레스타인이 다 합쳐서 이스라엘과 뭐 전면전을 하더라도 이길 가능성은 전혀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뭐 주변의 아랍 국가들이 자신들의 생존을 걸고까지 뭐 이스라엘과 전면전을 벌일 가능성은 이제 상당히 낮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전면전으로 가지 않더라도 지금의 분쟁 상황도 좀 빨리 정리가 돼서 더 이상의 어떤 민간인 희생자가 나오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유럽 같은 데서는 지금 이스라엘이 너무 민간인 살상을 많이 한다라고 항의하고 있습니다. 네. 자,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